처음으로 발표하게 된 이진호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발표한다고 했을 때 부담감이 제가 굉장히 심해서 일단 올라오는 생각하고 굉장히 떨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부터 일반론부터 얘기를 하면 세레벨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라틴어로 작은 뇌라는 의미인데 크기가 보통 보통 여기 보면 이제 세레벨럼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보통 크기가 10분의 10% 정도. 그런데 가지고 있던 세포의 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5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해 있죠. 그래서 가까이 보면 이 세레벨럼 지금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 DNA를 가지고 있던 줄들이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열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하나의 공간들을 쭈그리면 쭈그릴수록 주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손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주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미있는 건 들어가는 입력에 대한 것들과 출력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보면 출력을 1으로 삼았을 때 입력은 그의 40배 정도가 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입력의 양이 굉장히 많고 출력의 양이 적다. 그러면 그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에 대한 것, 즉 감각에 대한 것들이 섬세한 감각이라고 하는 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아지면 운동에 대한 것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에 대한 이야기가 손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손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1796년도에 프란츠 조셉 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해부학자인데 골상아, 다시 말하면 뇌가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이 가까이 모양을 취하게 될 거고 그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무엇을 알 수 있다 해서 그 중에서도 손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음탕한 뇌라고 해가지고 성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변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서 예를 들면 뒤통수가 굉장히 크고 그 부분을 받쳐주기 위해서 목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목이 두껍고 뒤통수 크고 그런데 등치가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포르투갈의 호나우두 같은 경우도 당당했을 때 뒷목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적 유발도를 굉장히 크다고 해가지고 음탕한 애라고 불렀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손해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되고 손해는 기타 등등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동과 움직임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생각하고 목적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까지 끝이라면 움직임은 목적 그 이외에 말 그대로 움직임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레디 셋 고 준비를 하게 되고 중간에 세팅을 싸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걸 하면 여기는 신손해의 연합피즈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저형 예절형 그래이죠. 그리고 세트에 속하는 것들이 운동피즈 원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손해 그리고 여기가 뇌줄기 포함하는 브레인스템에 대한 뇌줄기 그리고 여기가 척수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일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이디 여기 준비 단계들을 먼저 보게 되면 만약에 내가 수수가 됐는데 선수로서 마지막 한국 시리즈 끝날 때 정도 됐다 했는데 다음 선수가 누가 들어오냐 봤더니 이대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투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감정적인 것들에 대한 들어오는 정보들은 레티나를 통해서 제니컬 누클레스를 통해서 도착을 하고요. 뒤로 가서 연합지로 가게 되면 1차 행동을 하면 연합지로 가서 다시 프리프론탈 콜텍스로 나머지 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것들은 오늘 박사님 처음에 기억에서 나왔던 것처럼 에피소드 메모리, 일화 기억을 통해서 내가 저번 때 이대호란 선수한테 높은 볼을 던졌더니 홈런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얘한테 커브를 던져야 돼. 낮은 커브를 해가지고 던져야 되고 계획을 삼게 되는데, 이 계획의 첫 번째 에피소드 메모리로서 들어가는 첫 번째가 신피지 연합 영역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FAP, 그러니까 픽스드 액션 패턴이라고 하는 정해진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택들은 배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정해진 부분들이 되게 되면 서프레모 대역에서 즉각적으로 다음 명령을 교내 핵으로 보내게 되고, 교내 핵이 치아의 피질로, 손에 피질로 보내게 되고, 피질이 치아기로 보내게 되고, 다시 시상의 벤트럴 레트럴 부분으로 보내게 되고, 다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때 일련에 일어나는 과정들은, 이 처음에 나왔던 내비에 관련된 것들은 처음에 눈에서 보아서 경험으로 입에 오거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나는 커브를 던져야지까지가 기저에게 부분이라면, 세트에 대한 경우는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상까지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브레인이 이렇게 파일링 되고 있는 것들은 그 부분에 먼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옆에서 보니까 일루스 쪽에서 도를 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세팅을 바꾸게 됩니다. 파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바꿔서 던지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것들이 기억하고 있던 것과 손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거의 여기까지 다 왔을 때까지가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어떻게에 대한, 그러니까 기저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근육들과 프로그램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손에, 다시 말하면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눠줘야 될 것들이 그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움직임을 우리가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각을 나누면, 인간에게 조각을 나누기 시작하면 무브는 움직임인데,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나냐? 자세에서 자세의 전략을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앉기에서 서기를 갔다. 그러면 이거를 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죠. 내가 앞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서기에서 다음 서기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내 움직임이 시작점이 어딘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머지 정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설명을 하자면, 내가 움직이려면 내 몸에 대한 위치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음 움직임들을 정확한 움직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세에 대한 걸 일어나고, 두 번째가 무브먼트를 더 쪼개면 이 전략이 나와서 패턴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 패턴이란 말은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를 더 쪼개되면 결국은 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동물들 직선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좌우에 대한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들을 그대로 쓸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근육들 중에는 일례로 바이셉스 브라키와 상하 이등분과 삼두근이 있다면 구부리는 것만 해도 앞쪽은 잡아당기고 뒤에서는 놓아주고, 다시 반대로 위에서 놓아주는 동작이 서로 교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교대가 실제로는 방향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얼마만큼 수축을 할 것인가, 시간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 각각의 근육들은 동시에 언제 할 것인가, 이 세 개, 수축의 강도와 시간, 그리고 타이밍. 여기서 이건 수축 기간에 수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강도는 근긴장도의 정도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세레벨럼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인 이런 움직임에 대한 조절을 하게 되는 세레벨럼에 대한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를 전체적인 피부학적 구조를 뒤쪽에서 그리면 이게 대략적인 손해인데, 이 형적 있는 호리존털 서커스가 있다면 약간 위쪽에 나눠지는 것들을 이거를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 뒤쪽에는 포스테리어에서 앞옆과 뒤옆을 두 개 나눕니다. 그렇게 되고 가중에 있는 유포미스를 해서 손해 벌레라고 나누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얘네들도 호문클루스 각각의 자기 몸에 대한 대칭을 만들게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는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중간 정도가 눈을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아래쪽은 안신선을 그래서 이쪽은 보통 원시손해, 신손해, 신신손해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기까지를 나누게 되는데 이 부분을 척수손해에서 오는 정보들은 각각의 호문클루스를 해서 여기를 스피노 세레벨라 존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DNA 피질에서 오기 때문에 세레브로 세레벨라 존이라고 해가지고 이 각각의 영역을 나누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특징들인데 그리고 이거를 옆에서 보면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탈이 결정되는데 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을 엮을 때 탈의 모양 가운데가 크고 옆에가 작아요. 그래서 이쪽은 결절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옆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뒤에서 봤을 때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운데 정도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여기가 각각의 핵심적인 핵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몬데이트, 시아데이트 있고요. 포스에이트의 동문에 그리고 꼭지대.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신신손해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치아핵이고 치아핵 그리고 이 두 개, 세 개의 것 등분액을 합쳐서 중간 위치 그리고 세 번째가 봄에서 관계되는 꼭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손에서는 가장 크게 세 가지 원시손해, 신손해, 신신손해 그래서 입력되는 것들은 여기는 전정액에서 들어오는 전정축수로와 전정손해로 1차 전정으로 전정 입력이 되고요. 신손해에서는 척수손해로 그리고 신신손해에서는 DNA에서는 DNA 손해 이렇게 해서 오고요.
그리고 관계되는 핵은 원심은 꼭지, 신손해는 중간 위치, 신신손해는 지하에. 이렇게 되고, 원심손해 같은 경우는 가지고 들어오는 정보들이 전정 감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의 위치와 균형에 관련된 걸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손에서 오는 것들은 척수손해에서 오기 때문에 척수가 가지고 있는 몸의 위치를 바탕으로 한 근긴장도, 그리고 근긴장도를 통해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움직임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의 시작점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에 대한 이것은 결국 운동학습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신손해에서는 대의 피질에서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대량으로 유입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와 특히 손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시손해에 대한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고요. 전정해. 그리고 탈해가 여기는 탈의 결절. 탈의 결절을 가는 것들이 1차 전정해. 중간에 검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가지고 있던 정보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갱글리언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설정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가 결절이고요. 탈의 결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전정에서 오는 뇌신경 중에, 8번 뇌신경 중에 얘들이 오는데, 결절을 한 번 하고요. 한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까지를 전정신경이라고 하는데, 전정신경은 너브라고 말했습니다. 중추신경에 들어가기 전 것들은 너브를 쓰고요. 나머지 것들은 파이버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전정에서 손해까지 갔기 때문에 전정척수, 전정손해로. 그리고 여기 왔던 정보들을 중간에 여기 있는 꼭지액으로 보내게 되고요. 꼭지액에서 보는 것들을 시상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쪽에 있는 이거 하 올리고 오는 정보들을 기시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는 같은 쪽의 전정핵으로 가서 붙게 되고요. 여기서 오는 정보들이 두 개, 같은 쪽에서 아래쪽과 위쪽, 그리고 하나가 또 반대쪽으로 와서 하 올리브에서 와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를 이 내려오는 부분들과 올라가는 것들에서 얘를 MLP 메디아 롱지튜디널 번들에서 내측 세로 가발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디센딩이라고 그러고, 여기 부분들을 어센딩이라고 해요. MLB 디센딩 어센딩.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그 전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물리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치료사를 물어봐요. 우리 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면 그렇게 10년 이상 치료했던 친구들도 그래요. 왜냐면 내 몸의 위치들은 각각의 정보들은 그래서 계속 뇌내 피질을 올려보내고 있지만 가장 중추가 되는, 다시 말하면 내 몸이 바뀌는 순간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들은 머리 위에서 결정하는 전정회가 위치하게 됩니다. 전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방향성의 기준이라는 게 내 몸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기 때문에 전정액에서 가지고 있던 살짝의 움직임들을 내 몸의 머리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정액은 결국 머리 위치가 내 몸의 위치를 배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정신경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것들은 두 가지. 아래쪽으로 오는 것들은 내 몸통에서 상지와 머리 부분을 가져가게 되고요. 위쪽에서는 내 눈이 가는 눈동자에 관련된 걸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만약에 내가 걸음을 걷게 되면 걸음은 보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안정 상태에서 불안정 상태로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행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 한쪽 다리를 들고 올라가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럼 기울 때 먼저 작동하게 되는 것들이 머리 모양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몸통에 대한. 우리는 모든 몸통에 대한 근육들은 머리를 위치를 고정시킴으로써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점을 말하기 위해서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눈이 가는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봐줘야 넘어지지 않고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조절과 이 부분들을 위해서는 눈의 조절을 하게 되죠. 이쪽은 균형에 대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시손해에 대한 손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신손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대쪽에 적혈과 첫 번째 오늘 입력은 위쪽에 같은 쪽에 특수 손해로가 가서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중간 위치에 쇠기액과 분분액으로 가게 되고 이 부분들은 다시 올라가서 적혈으로 가고 다시 시선으로 가서 피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정액에서는 적액에서는 반대쪽으로 나머지 걸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적액 척수로 이거를 척수에서 손해까지 가니까 척수, 손해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여기서 올라가서 나오는 정보들은 같이 롱지트를 갖다가 반대쪽으로 꺾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만약에 내 DNA 피질에서 한쪽이 손상되는 것과 손의 한쪽이 손상되는 경우를 봤을 때 DNA가 왼쪽으로 손상당했다 했으면 오른쪽에 대한 마비가 오게 되고요. DNA 피질 같은 경우는 손해 같은 경우는 건들 자체가 위쪽에서 반대쪽으로 위에서 전공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같은 쪽에 대한 마비가 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피질에 대한 건데, 첫 번째, 다른 부분들은 그 입력한 부분들이 전정핵이라든가 척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왔지만, 세 번째는 심신손해 같은 경우는 대뇌 피질로부터 나머지 정보가 같은 쪽에서 여기 앞쪽에 보면 교내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내 핵으로 와서 교내 핵으로 와서 접지를 하고요. 이 부분들이 하부 쪽에 있는 부분에 연결되면 중간에 여기가 크게 CIA가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을 가서 억제를 해주고요. 억제해주는 것들이 C상의 VL 부분으로 가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들이 다시 내려오는 이 부분들을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같은 쪽에 적핵과 적재를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얼류계, 얼류계과 적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걔네 피질에서 속성이 된 피질 척수. 첫 번째 내려오는 것들은 대뇌에서 소뇌까지 가게 되는 첫 번째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내에서 소뇌로 가는 2번. 그리고 소뇌 피질에서 치아액으로 가서 치아액에서 C상으로 가는 3번. 그리고 올라가서 M1에서 똑같이 내려오는 것들이 4번. 근데 여기서 이 부분들을 하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내려올 때 적재하는 부분이 내려올 때 적핵과 하나 하고요. 그 적핵에서 다시 정보를 하원리구역으로 주고요. 여기 부분도 같이 내고, 그러면 이게 반대쪽에 있는 소뇌로 가고, 소뇌에서 올라가기 전에 적핵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서킷을 하나 그리게 되는데, 이 서킷 자체가 행달척에서는 소뇌에서 하는 데모깅, 소뇌, 척수에서 일어나는 데모깅과 똑같이 소뇌에서도 데모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소뇌가 가지고 있던 각각이 연결되는 세포들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세포층에는, 다른 구역에는 없는 프루키니에라고 하는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을 봐도 층이 제일 안쪽에는 백질, 소뇌 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과리층, 그 다음에가 프루키니에층, 그리고 그 위에가 분자층 있는데, 프루키니에층에 있는 얘는 밑으로 가서 심부액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억제를 하고요. 그리고 프루키니의 바로 옆에는 과립세포가 있습니다. 과립세포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성이라고 하고요. 올라가는 것들은 클라이밍 파이버, 그래서 위쪽에서 양 갈래로 뻗어지게 되는데, 마치 이 부분이 평행선을 이룬다는 얘기고, 파라렐 파이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악 올리고액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프루키니, 축삭과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끼섬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은 중간에 있는 스타셀과 바스킷 셀에서 첫 번째는 올라가는 올리브에 대한 축사를 가져가기 위해서 억제를 하면 바스킷에 대한 나오는 건 없죠. 그 다음에가 골지세포가 중간, 여기는 분자층계가 스타셀과 바스킷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티니아가 있고 과립층이 있는데, 골지세포가 중간 정도가 크게 넓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를 억제를 하냐면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하올리브유에서 오는 억제를 하면 억제를 합니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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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반액이 위쪽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억제 이런 것들보다 그 손해를 다 하나로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비교 측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올리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하부의 정보 위치라든가 가지고 있는 바탕으로 움직임에 대한 나머지 게 올라오는 것과 걔네 티질에서 올라오는 나머지 것들, 이 중간에 합쳐져서 나머지 부분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간에 있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전략을 하고 나서 프로티니아가 나머지 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오게 되는 파가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과립층에서 오는, 과립세포에서 오는 간파와, 보통 이렇게 간파가 오고요. 계속해서 오게 되죠. 그리고 프로티니아가 하올리브 핵을 통해서 오게 되는 복합파장, 복합파. 이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저도 계속 굉장히 헷갈렸던 게, 얘는 파장을 어떤 의미를 말하고 얘는 어떤 걸 의미할까 봤더니, 근육의 수축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근육이 강도와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세포층이 우리 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많아서 500억 개에서 1000억 개, 10의 11승 정도까지 들고 있는데, 그 관세포들 층이 굉장히 간파적으로 해서 초당 100Hz 정도를 뽑아내면 얘 같은 경우에 1초에 3Hz랑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해서 전체적 파장내에서 있는 부분들과 계속 있는 부분들에서 복합 파장이 일어날 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내 몸에서 계속해서 어떤 부분들을 수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와 그 근육들이 한꺼번에 이걸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앞쪽에 있는 근육과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동시에 수축해야 될 부분들. 우리 몸은 다관절로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관절이 하나의 관절이 있는 게 아니라 다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절마다 동시에 수축을 해야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시 수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타이밍에 대한 시간대가 이 복합파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언제 어느 때에 정확하게 힘을 낼 것인가. 제가 스쿼시를 한번 쳐봤는데, 스쿼시 같은 경우도 위에서 아래로 칠 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나머지 것들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타이밍을 맞춘다는 의미 자체가 근육들을 동시 수축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볼링을 친다고 했을 때도 볼링을 내미는 시간대와 근육을 쓰는 시간대와 끄는 시간대,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자세를 유지하거나 머리를 고정시키거나 기타 등등들은 계속 지속적인 수축들을 해줘야 내 몸을 유지할 수가 있고, 중간에 있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들은 이 하올리브에서 오는 애들과 결합을 해서 내 몸의 원래 위치가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됐는가, 그렇지 않다면 너는 정보를 줘 라고 했을 때 정보를 주게 되면 그때부터
움직임에 대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작점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에 앞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들이 있었을 때 그 결과물들이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 부분들은 처음에 프로그램 된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결과물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움직임에 오게 됩니다. 이거를 예측에서 바로 오게 되는 시스템을 피드 포워드 메커니즘이라고 그러고요. 중간에 이런 바꿔나가는 것들을 피드 백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빨리 하세요. 네. 그래서 득실층과 중간에 관층, 불핑의 분자층.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기섬유가 와서 바리세프에 대한 부분들과 면접에서 올라가면 부분들이 파열타입으로 나온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에서 일단 프루키니와 면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없죠. P1, 프루키니 P2. 그리고 중간에 세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한 이 프루케니아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없애주는 제가 너무 이거 막혔어요. 복잡해요. 너무 전번에 많았어요. 네. 충분해. 제가, 네. 괜찮아요. 예. 좀 대단하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 하는 걸 의대 교수들이 보면 어떡할까? 아마 의대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하잖아요. 우리 지금 하는 이 브레인 공부는 우리나라 대표적입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순천장 의대 안희지 교수님이 30년 이상을 브레인 협박을 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제가 수요일하면서 강의할 때 그분이 한 6주간 와서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분이 저희 집에 와갖고 순천장 의대에서 쓰는 내 집에 있는 책 중에 하나를 뽑더니 이거 바로 내가 본인이 강의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그러니까 의대생들한테 어느 정도 강의하시는 거 물었더니 그걸 반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 책에. 근데 그 책은 제가 갖고 있는 브레인에 대한 책 중에 그러니까 그 수준이 그렇게 높은 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페이지 수가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반 정도를 의대생들한테 강의하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손에 이런 자산회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정도의 브레인 강의를 잘 평가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강의들은 의대생 이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리스만 이론 같은 거는 지금 논문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느 교과서에서도 지금 언급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사실 발표하신 분이 그쪽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지금 우리 그룹에서 발표하는 분들이. 그래서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래서 제가 한두 개만 첨부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손해, 이제 이거 구손해, 원시손해, 친손해, 이거의 각각 출입은 각각 다 정을 하셔야 돼요. 그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는 한 번밖에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에 요거조차도 암기하고 좋은데 시간하고 무조건 암기입니다. 암기하지 않고 손해를 이해했다. 너센스예요. 뭘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해로 못 그리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출입도 이거 이야기 다 구분 못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친작밖에 못하는 거죠. 더듬고 친작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이 300년 동안 그 많은 외과사들,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진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갖고 밝혀낸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손해가 가장 많이 연구됐을 때가 1960년대, 70년대. 그 대표주자가 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손해 쪽은.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손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일본의 그 손해 60년대, 70년대 그 주류에 있던 학자가 쓰는 책이 딱 한 권이 있어요. 이게 국내에 번역이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데 아마 그 책이 못 구할 거야. 거의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그 책이 내용이 설명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읽어보면 손해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주 그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박자씩 올려볼게요. 비법처럼. 근데 못 구할 거예요, 그 책. 근데 손해를 자, 요거 잠깐 우리 학습 보셨다고 해서 합시다. 요거 자, 손해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적혈하고 올리브핵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건 손해 학습하고 하는 것이에요. 손해 학습. 이렇게 있는 손해 학습. 특히 적혈은 어떤 학습을 하느냐면, 미리 손해가 이렇게 우리 운동을 할 때 미리 운동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종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된다는 걸 브레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운동 결과가 되면 그 감각으로 피드백 되잖아요. 운동을 했는데 내가 목적에는 운동만큼 갔느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계속 모니터링 해주고 그 차이를 줄여주는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가 해주는 게 적핵입니다. 적핵이 끊임없이 그걸 모니터링하는 위치에 있어요. 운동 목표하고, 설정된 운동 목표하고, 운동 최종 결과가 그만큼 매칭하는가. 그 매칭이 줄어들면 계속 그걸 회로로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올리브핵은, 저 이나스 끌리 이야기잖아요. 10Hz 타임 플락이라고 하잖아요. 올리브핵에서 나온 don성섬유가 파이링을 감으면서, 그 밑을 쪽을 감으면서 올리브핵에서 파이링하면 특기는 세포는 반드시 파이링을 해요.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운동의 모든 운동이라 하려면 기본 시간 단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을 할 때 기본 시간 단위를 만들어주는 게 올리브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손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균형이거든요.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손해하고 정전핵은 아주 진화적으로 굉장히 깊이 연계되어 있고 손해 중에서 탈의 결절력이 정전핵하고 다량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탈의 결절력은 바로 손해가 하는 균형을 맞춰주는 쪽으로 진화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손해의 진화는 지난 시간 하려고 해다가 시간 수 못했는데 빨리 한 그림 그려봤어요. 요금 하고 지겠습니다. 물고기에서 손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다른 데 나오는 게 아니고 이온텍 책에만 있어요. 다른 데서는 없어요. 이온텍 책의 해박이 국내 나온 책 중에는 진화적으로 가장 잘 밝혀진 책이에요. 그래서 다 타본집니다. 이게 물고기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까맣게 칠한 거, 까맣게 칠한 게 뭐냐면 결절입니다. 탈하고 결절은 다른 부위입니다. 두 개 합쳐져갖고 탈의 결절이라는데, 자, 이거 어류입니다. 어류에 대해서, 자, 요거의 흰 부위는 구손해예요. 구손해는 척수손해라고 하고 운동을 출력하는 부위에 해당돼요. 운동을 만들어내는거예요. 물고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탈의 결절혈만 있는 거예요. 구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충류로 가면 결절혈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아치를 그리면서 드디어 탈해가 나오기 시작해요. 탈해는 물고기는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파충류부터 타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래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타래는 순서 우리나라 말입니다. 실타래에서 나온 말이요. 요렇게 타래가 붙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파충류 뇌는 어떻게 되냐면, 뇌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점을 찍어주세요. 드디어 파충류부터 신소뇌가 나와요. 이게 신소뇌. 자, 이게 구소뇌예요. 요게 타래예요. 요게 결절이요. 그래서 이게 파충류. 파충류이네요. 자, 중요하죠. 신소뇌가 드디어 파충류부터 출hiện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정도에 민감하셔야 되느냐 하면, 어떤 부위는 포유류에서만 있고 그 밑에 근성들은 없다.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시상기팩 같은 건 포유류에서 불거지고, 그 다음에 그런데 되게 나잖아. 이거 보시면, 신소래는 파충류에 와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래도 파충류에 와서 출현하는 거예요. 균형이 이제, 파충류가 뭡니까? 드디어 양서류를 거치고 파충류가 육지로 처음 상륙하는 증성이 되잖아요. 그럼 육지에서 중력하에서 요천 많은 육지 표면에서 움직임을 하려면 균형이 어정타잖아요. 물 속에서 균형은 부해가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균형은 물의 수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균형은 부해가 충분한데 육지로 올라오면 이제 물속은 무중력 상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력하에 요철된 표면을 가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은 균형 쪽이 먼저 지나게 와야 돼요. 그래서 타래가 출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조류를 생각해보세요. 조류가 얼마나 잘 나가봤어요? 조류가 생각하면, 자, 조류 잘 안 그려보세요. 조류는 균형이 파충류보다 훨씬 중요하죠. 조류가 날아가면. 날개, 양쪽 날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조류에서는 타래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이렇게 크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위에번해요. 이게 타래가 됩니다. 조류에서는. 네. 그 다음에 조류에서 신소뇌가 이렇게 되고 구소뇌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조류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포유동물의 소뇌는 어떻게 진화를 해오느냐 하면 잘 그리셔야 돼요. 포유동물에 와서는 타래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절이 요런 모양을 갖게 돼요. 상대적으로는 줄어들죠. 절대 크기는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타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자, 타래를 양쪽 끝에 갖고 드디어, 이거 결절입니다, 결절. 결절 끝에 그 타래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상당히 크죠. 자, 이거 그리는 건 내가 다 순서 맞춰 그리는 거예요. 순서 얼마 중요했어요? 오늘 강의 기억에서. 뭘 기억하실 때, 생물 배울 때는 진화적 순서를 따라 그리면 돼요. 그러면 서름은 그리면 금방 암기가 돼요. 자, 요게 포유동물의 타래입니다. 타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 포유동물의 신소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상당히 가장 크죠, 신소뇌가. 당연히 포유동물에서. 이렇게 되고, 구소뇌는 이렇게 돼요. 이게 신소뇌고, 이게 신소뇌고, 이게 구소뇌고, 이게 타래고, 이게 결절이에요. 이게 포유동물이에요. 이거 그리시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우리 동물의 운동성이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가는 것을 혼자 생각하려면 이 밑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포유의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래 결절을 하고 가장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정전핵이요. 정전핵하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링크가 있어요. 이게 구소뇌고, 신소뇌는 뭘 하죠? 운동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운동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소뇌는 운동을 출력하는 거예요. 첫 구소뇌가 되죠. 그 다음에 신소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몸 자세를 만들어줘요. 이거는 몸 자세하고 균형하고 관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한정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도 기본 몸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북걸시스가 생각해봤어요. 훈련하기 몸 자세, 야구 모든 그 몸 자세를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면 우리가 하루 일상에 어떤 공간에 있든지
그에 적합한 몸 자세를, 자, 신손해에서 당연히 학습하고 관계있고, 운동 계획입니다. 운동 계획인데, 요거 플러스가 하나 기획이 자동적 몸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가. 놀랍게도. 그 자세라는 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고 마법 비유한다면, 네.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행 단계로 관계돼요. 자세라는 게. 왜 어떤 사람은 자세를 취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지적 수준이 어느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네. 진짜 뭐 대학 교수는 공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막 함부로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부를 한 생각이 없어요. 수행,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데 감화를 받고 어떤 데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몸의 자세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게 그 종합적인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세 미술사를 보면 중세 귀족들은 그 초상화, 이것도 강의한 분이 알려줬는데 귀족들의 초상화를 보면 손 놓는 자세 하나까지 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 문제된 거 하나 있어요. 저것도 사진에 알려줬는데 일본의 그쪽에 왕실가의 어떤 여자하고 그 귀족하고 우리나라 영부인하고 사진 찍었는데 손 자세를 신문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달라요. 우리나라 영부인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본 그 귀족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적은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의 종합적 감성, 그 사람의 종합적 인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사람 함부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들이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총체적 지적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정신력의 습관화된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세라는 게. 그게 전적으로 이 손에, 신손에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엄청난 정보가 들어갑니다. 예. 자,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